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 막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딱 건져 올려드리는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제 책상 위에 지금 약간 영화에 나오는 비밀 문서 같은 자료가 하나 놓여 있거든요. 오, 어떤 자료인가요? 바로 2026년 2월 23일 일요일자로 생성된 아주 따끈따끈한 글로벌 시황 장전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아, 2월 23일자 브리핑이군요. 지금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려면 꼭 봐야 할 자료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그냥 복잡한 숫자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단순한 숫자 읽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요. 현재 시장은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혁신의 파도,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여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완전 아슬아슬한 교차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숫자들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지갑, 퇴직연금, 그리고 우리의 실물 경제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그 맥락을 완벽하게 해독해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장이 던지는 수많은 파편화된 정보들 속에서 하나의 그 거대한 패턴을 찾아내는 건 정말 짜릿한 작업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브리핑 자료를 보면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도대체 왜 움직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바로 어젯밤 글로벌 증시의 심장, 미국 시장부터 들여다보죠. 와, 폭풍전야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숫자가 좀 특이하게 나왔죠. 네, 미국의 S&P 500이 6,861.80, 그리고 다우존스가 49,323.00으로 말 그대로 제자리 걸음, 완벽한 횡보를 보였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달랐잖아요. 맞아요. 나스닥만 홀로 0.90% 상승하면서 22,886.07을 기록했어요. 시장 전체가 숨을 꼭 죽이고 있는데 기술주랑 AI 관련 기업들만 나스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선은 한국 증시로 한번 돌려볼까요? 네, 한국 시장은 어땠나요? 코스피 5,808.53, 코스닥 1,154.00, 지수 자체는 보합세로 마감했거든요. 겉보기엔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에너지가 끓고 있죠. 지금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강세장을 이유로 코스피 목표치를 무려 7,000선까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7,000선이요? 오, 대단하네요. 게다가 구체적인 디테일도 있잖아요. 카카오와 SKT 같은 대형주에 각각 40억 원 규모의 집중 매수가 들어왔다는 움직임도 포착됐고요. 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패턴은 바로 그 잔잔한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아까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만 오르고 나머지는 횡보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횡보했죠. 지금 월가에서는 아주 놀라운 팩트 하나가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무려 10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미국 증시를 이탈하고 있어요. 108조 원이요? 와,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인데?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자금 재배치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바로 한국이 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108조 원이 이탈했다는 건 알겠는데 아니 왜 하필 그 많은 대안 중에 한국인 거죠? 우리 시장이 갑자기 그 거대한 자금을 다 받아낼 만한 특별한 매력이 생긴 건가요? 제가 갑자기 막 너무 좋아져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뜻인가요? 네, 자료를 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을 비롯한 거대 자본의 패시브 자금이 코스피를 조용히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아, 패시브 자금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살짝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패시브 자금이라는 건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하나하나 고르는 게 아니에요. 시장 전체의 지수나 특정 섹터의 비율을 추종해서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거나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가 기계적인 매수 대상이 된 거군요. 정확히 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ETF라는 바구니를 타고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5,800선 위로 안착시키는 든든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우리 청취자분들의 퇴직연금이나 주식 계좌에도 이미 이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이 조용히 섞여 들어와서 수익률을 방어해주고 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직접 무언가를 타겟팅해서 사지 않아도 이런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해류가 내 자산 가치에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해외 자본이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라면 반대로 글로벌 시장 상황이 나빠졌을 때 썰물처럼 무자비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현재 5,800선을 유지하는 코스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양날의 검이군요. 맞습니다. 패시브 자금은 감정이 없어요. 들어올 때는 강력한 지지선이지만 자산 배분 비율이 바뀌면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기계적인 매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시황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이런 자금의 성격까지 비판적으로 읽어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8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줄이 움직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브리핑 자료가 시장 변동성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게 있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관세 문제죠? 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위법 논란, 그리고 대법원의 제동 같은 법적 이슈들 말입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관세 정책 자체에 대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거나 지지를 표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팩트만 전달해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단지 이런 정치적 발언과 법적 논란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고 투자자들을 안전자산으로 피신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 그 시장의 반응만을 건조하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관세 정책이 대법원 제동에 걸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비상이 걸립니다. 당장 다음 달 수출입 단가를 어떻게 잡을지, 공급망을 어디로 짤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측 불가 상황이네요. 이런 정책적 핑퐁 게임이 길어지면 투자자들은 아주 원초적으로 행동합니다. 리스크를 회피하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도망간 그 피난처의 가격표를 보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극단적인 심리 상태인지 알 수 있거든요.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영원한 안전자산의 대명사 금 가격이 1년 새 무려 40%나 폭등했습니다. 지금 금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만 3천 달러를 기록 중이에요. 10만 3천 달러요? 역사상 유례없는 늘리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한때는 완전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던 비트코인 역시 현물 ETF로의 순유입에 힘입어서 놀랍게도 금과 완벽하게 똑같은 10만 3천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물리적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수학적 암호화로 만들어진 최신의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라니요. 묘한 숫자적 일치네요. 네, 둘이 나란히 시장의 피난처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투자자는 금으로 몰려가고 새로운 세대의 기관 자금은 비트코인 ETF를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금과 비트코인의 동기화 현상, 진짜 금융 역사에 기록될 만한 순간 같습니다. 근데 불확실성이 이런 정책이나 법적 논란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정학적 위기라는 아주 고전적인 리스크도 여전히 펄펄 끓고 있죠. 네, 중동 위기, 특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로 원자재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지정학적 위기가 얼마나 청취자분들의 일상과 밀착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텍사스산 원유, 즉 WTI 가격이 배럴당 66.39달러로 올랐어요. 66.39달러. 이게 그냥 바다 건너 뉴스에서 나오는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요. 당장 우리의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거든요. 네, 제가 브리핑을 보니까 국제 유가가 요동치니까 덩달아 한국의 국내 휘발유 가격이 무려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더라고요. 울산 지역은 12주 만에 상승 전환을 했고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라는 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오늘 아침 출근길에 주유소에서 결제하신 여러분의 영수증 숫자로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내 지갑을 얇아지게 만드는 거죠. 자, 물가가 이렇게 꿈틀거리면 당연히 중앙은행들의 셈법도 복잡해지잖아요. 환율이랑 금리 지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쉽게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075%로 올랐어요. 전일 대비 5bp 상승한 수치죠. 여기서 잠깐 OBP가 올랐다고 하셨는데 이게 결국 0.05%포인트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체감상으로는 아주 미미한 변동 같은데 이게 글로벌 자금 흐름을 흔들 만큼 중요한 수치인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0.05%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10년물 국채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력과도 같습니다. 아, 중력. 중력이 아주 미세하게만 강해져도 그 궤도를 도는 수많은 자산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버리는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 매력도가 높아지니까 달러 가치도 같이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원래는 그래야 맞죠. 그런데 브리핑 자료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하락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금리가 올랐는데 달러는 왜 떨어진 건가요? 이게 바로 글로벌 시장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있다는 증거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주로 유럽의 유로화와 가치를 비교하게 되는데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아, 유로화가 치고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짓눌린 거군요. 네, 그 연쇄작용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1,446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즉, 원화 가치가 강해졌다는 뜻이죠. 1,446원? 환율이 이렇게 진정세를 보이는 건 수입 물가 방어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숨통을 트여주는 소식이네요. 자,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주식시장은 과연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닐 것 같은데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글로벌화로 끈끈했던 시장이 이제는 각국의 이슈에 따라 완전히 파편화되어 움직이는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정말 제각각입니다. 유럽을 보면 독일의 DAX와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1.10% 하락했거든요. 근데 범유럽 지수인 STOX 50은 0.62% 상승했어요. 왜 갈렸을까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유럽 내에서도 전쟁 이슈로 극심한 온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니케이 225는 하락했지만 엔화 약세로 수출주들은 강세를 보이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호주의 ASX 200은 자원주 중심으로 0.52% 상승했고요. 거대한 축인 중국은 춘절 연휴로 아예 휴장 상태고요. 정말 전 세계가 각자 도생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제각기 흩어진 것 같지만 사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공통으로 꽂혀있는 운명의 시간표가 존재합니다. 바로 2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 캘린더죠. 네, 이번 주 정말 중요하죠. 제가 보기엔 특히 수요일, 2월 25일이 이번 달을 좌우할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치 전 세계 금융시장이 수요일을 향해 숨을 꾹 참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요일엔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이벤트가 몰려 있어요. 우선 AI 산업의 이정표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AI 슈퍼사이클의 지속 여부를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대기 중입니다. 정책 방향성이 구체화되면 시장이 크게 출렁이겠죠.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도 겹쳐 있고요. 혁신의 엔비디아, 정책의 대통령 연설, 실물의 소비자 신뢰지수. 이 세 가지가 하루에 터지다니 수요일은 정말 폭발적이겠네요. 그럼 한국 시장 투자자들은 언제를 주목해야 할까요? 목요일과 금요일, 즉 26일과 27일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거든요. 현재 2.50%인데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등과 맞물려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 경우의 수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다. 그러면 은행주나 내수주가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높아서 금리가 인상될 분위기라면요. 그렇다면 주식시장 매력도가 떨어지니 채권이나 달러를 매도하는 등 방어적인 태세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점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현재 글로벌 경제는 AI가 이끄는 혁신의 랠리와 관세 및 지정학적 위기가 촉발한 방어적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맹렬하게 충돌하는 교차로에 있습니다. 정말 역동적이고 모순적인 시장입니다. 이런 정보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편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맥락을 짚어드린 것처럼 항상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네, 비판적 사고야말로 흔들리는 시장에서 자산을 지켜줄 나침반이죠.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지금 시장이 AI라는 혁신적 미래와 무역 관세라는 물리적 장벽 사이에서 갈등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만약 AI 기술이 극도로 발전해서 물리적인 공급망이나 국경선마저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어떨까요? 무형의 데이터 트래픽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말이군요. 네, 국가가 통제하는 현재의 관세 정책이나 통화 가치는 미래의 완전한 디지털 경제 속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게 될까요? AI가 국경을 지울 때 전통적인 정치 시스템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와, 경제를 넘어 철학적이고 미래론적인 질문이네요. 기술 발전 속도와 전통적 시스템의 충돌, 우리가 계속 마주할 딜레마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 심층 분석 시간까지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정답은 없지만 이런 거시적인 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한 차원 높여줄 거라 확신합니다. 늘 깨어있는 시각이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의 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 더 예리하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활기차게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